탐억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위기에 놓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이 단 3개월 만에 반토막 났군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 금양이라는 회사가 5천원에서 19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소액주주 24만 명, 날아간 돈 10조 원. 그리고 지금 삼천당 제약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하나의 타임라인에 놓고 테마주가 왜 반복되는지, 그리고 이 사이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뭐가 달랐는지 싹 다 뜯어드리겠습니다. 2022년 회사 점심시간마다 같은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금양, 이름도 처음 듣는 이 종목이 매일 사람들 입에 올랐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평범한 40대. 주식은 해봤지만 크게 벌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후배가 점심을 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금양 아세요? 5천원짜리 주식이 1년 만에 19만 4천원이 됐습니다. 3,780% 올랐습니다. 그 후배는 몇 천만 원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그날 밤 금양을 검색했습니다. 원래는 신발 밑창에 들어가는 발포제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1955년에 금북화학공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역사만 긴 화학 첨가물 업체. 그런데 2020년 이 회사가 갑자기 배터리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금양 이노베이션이라는 자회사를 세우고 원통형 배터리셀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때마침 전기차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2차 전지 테마가 시장을 뒤덮던 시기였습니다. 에코프로가 치솟고 배터리 관련 종목이면 무엇이든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리던 박순혁. 유튜브와 방송에서 배터리 종목을 추천하며 수십만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금양의 홍보이사로 합류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십만 명을 데리고 회사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주가는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이 11조 원을 넘었습니다. 발포제 만들던 회사가 11조짜리 기업이 된 겁니다. 남자는 결심했습니다. 지인이 몇 배를 벌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아내 몰래 적금을 깨고 비상금까지 합쳐서 3억을 넣었습니다. 이 열차를 타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질 것 같았습니다. 24만 명의 소액주주가 이 열차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그 사이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도 금감원 특사경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그 남자는 주주총회장에서 울부짖었습니다. 2026년 3월 부산 사상구 본사. 약 130명이 모인 그 자리는 3시간 넘게 이어졌고 주주들끼리 충돌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배터리는 양산되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없었습니다. 감사 의견 거절, 거래 정지. 거래가 멈추기 직전 주가는 9,900원이었습니다. 고점에서 95%가 사라진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2026년 열차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배터리가 아니라 비만 치료제였습니다. GLP-1이라는 키워드 하나가 시장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 위고비, 일라이릴리 저바운드.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까지 1천억 달러를 넘길 거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그 한가운데 삼천당 제약이 있었습니다. 에스페스라는 독자 기술로 먹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회사였습니다. 1월 초에 25만 원이던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월에 일본 다이이치 상큐와 파트너십 체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2월엔 유럽 11개국 독점 공급 계약, 규모 5조 3천억 원. 주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월 20일 삼천당 제약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그날 종가 90만 7천 원. 언론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코스닥의 황제주가 탄생했다고. 3월 30일 장중에 123만 3천 원을 찍었습니다. 석 달 만에 393%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날 터졌습니다. 3월 30일 미국 파트너사와 경구용 GLP-1 복점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공시됩니다. 회사 측 설명은 이랬습니다. 10년간 15조 원 규모의 구속력 있는 매출이 예상된다. 마일스톤 약 1억 달러. 파트너사 판매 수익의 90%를 수령하는 조건이라고. 15조라는 숫자만 보면 대단해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들여다봤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검증 불가. 비독점 계약으로 판단했고 계약 상대방은 비공개였습니다. 15조라는 숫자의 근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 이미 또 다른 뇌관이 터져 있었습니다. 3월 24일 전인석 대표이사가 2,500억 원 규모의 블록딜을 공시했습니다. 전인석 대표는 윤대인 회장의 사위이자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었습니다. 이유는 증여세 1240억 원을 포함한 총 2335억 원의 세금 납부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3월 31일 하한가 마이너스 29.98%, 종가 82만 9천 원. 한국거래소는 같은 날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4월 1일 추가로 10.25%가 빠졌습니다. 종가 74만 4천 원. 이틀 만에 시가총액 1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금양대랑 판박이입니다. 시대가 열망하는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금양은 배터리, 삼천당은 비만치료제. 실제로 팔고 있는 제품은 없었습니다. 금양은 배터리 양산 실패, 삼천당은 제네릭 허가 전. 주가만 수천 % 올랐습니다. 그리고 검증할 수 없는 계약과 공시가 무너지는 순간 열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다른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을 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왜 이게 반복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이 사태의 진짜 구조를 세 격으로 뜯어드리겠습니다. 금양이 왜 무너졌는지, 삼천당 제약이 왜 폭락했는지,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안을 열어보면 완전히 똑같은 공식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격, 사이클의 공식입니다. 테마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매번 똑같습니다. 먼저 시대가 열광하는 기술 키워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2020년에는 배터리, 전기차였고 2025년에는 비만 치료제 GLP-1이었습니다. 글로벌 GLP-1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23년 약 300억 달러였습니다. 2030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길 거라는 전망이 쏟아졌거든요.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 일라이릴리의 젖바운드. 이런 글로벌 대형 제품이 시장을 휩쓸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의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 키워드에 1%라도 관련 있는 기업들이 폭발합니다. 금양은 원래 운동화 발포제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거기서 느닷없이 배터리 사업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기술인 에스페스로 경구용 GLP-1 제네릭을 개발하겠다고 나선 거죠. 시장에서 뜨거운 키워드만 가져다 붙이면 주가가 올라가는 구조인 겁니다. 세 번째, 스마트머니가 먼저 올라탑니다. 기관이나 큰손들이 먼저 포지션을 잡고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금양 때는 박순혁이라는 인플루언서가 홍보이사로 들어가서 수십만 구독자한테 직접 종목을 알렸습니다. 네 번째,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올라탑니다. 주변에서 몇 배 벌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면 견디지 못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스마트머니는 조용히 빠져나가고 개인만 남습니다. 삼천당 제약의 전인석 대표가 2,500억 원 규모 블록딜을 공시한 게 바로 그 시그널이었습니다. 내부자가 나가겠다는 건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2차 전지 때도 GLP-1 때도 이 5단계가 그대로 반복됐습니다. 금양은 5,000원에서 19만 4천원까지 3,780% 올랐고 삼천당 제약은 25만 원에서 123만 원까지 393% 올랐습니다. 그런데 둘 다 실제 상업화 매출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기대만으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두 번째 격, 정보 비대칭입니다. 뉴스가 나왔을 때 개인들이 삽니다. 그리고 뉴스가 사라지면 뒤늦게 팝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바이오 공시라는 게 일반 투자자가 읽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지 않거든요. 삼천당 제약 공시를 보면 경구용 GLP-1 수용체 작용제 기반 펩타이드 제형의 장용 코팅 기술 같은 용어가 나옵니다. 이걸 읽고 이 계약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반면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전문 투자자들은 이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같은 공시를 보는데 해석 능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금감원도 이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2026년 3월에 바이오 공시 전담 TF를 출범시켰거든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임상 교수 같은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 TF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임상 성공 여부와 통계적 유의성을 서식에 직관적으로 표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표현을 무분별하게 쓰지 못하도록 제동을 거는 것, 기술 이전이나 계약 공시의 허가 단계를 필수로 병기하게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6월에 가이드라인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공시 자체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격, 공시의 함정입니다. 삼천당 제약이 15조 원 규모라고 공시한 그 계약, 숫자만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누구냐는 겁니다. 삼천당 제약의 미국 파트너사는 비공개였습니다. 파트너사가 요청했다는 이유로요. 한국거래소는 이 계약을 비독점으로 판단했고 검증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5조라는 숫자가 10년간 파트너사 판매 수익의 90%를 수령한다는 조건에서 나온 전망치인데 그 파트너사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숫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마치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10년간 월급의 90%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제네릭과 신약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삼천당 제약의 SCD-0506은 경구용 GLP-1 제네릭입니다. 제네릭은 이미 허가된 약의 복제약이기 때문에 신약처럼 임상 1상, 2상, 3상을 다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생동성 시험이라는 걸 통과하면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원본 약과 똑같이 몸에서 작동하는지 증명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허가 일정이 신약보다 빠를 수 있다는 게 삼천당 제약의 주장이었고 회사는 당뇨 치료용 2026년 허가, 비만 치료용 2027년 허가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판매한 제품은 없습니다. 그럼 테마주는 무조건 나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핵심은 기대만 있는 기업과 실제 매출이 있는 기업을 구분할 줄 아느냐는 겁니다. 유한양행,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은 실제로 약을 팔아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기대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가치가 있는 거죠. 반면에 금양은 배터리 양산에 실패했고 2차 전지 관련 매출이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상업화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만 393% 올랐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같은 열차에 계속 타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대가 주가를 올리고 현실이 주가를 내립니다. 금양 때도 삼천당 제약 때도 주가를 끌어올린 건 실적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현실과 부딪히는 순간 주가는 무너졌습니다. 그럼 이 구조를 알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뭐가 달랐을까요? 이 두 사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양에서도 삼천당에서도 수익을 내고 빠져나온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가 달랐는지 찾아봤더니 딱 3가지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 고점에 사지 않았습니다. 이건 당연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사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뉴스가 나왔을 때입니다. 삼천당 제약이 황제주가 됐다는 기사가 쏟아지던 3월 24일, 25일. 금양이 11조 기업이 됐다는 보도가 나오던 2023년 여름. 그때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머니는 그 뉴스가 나오기 한참 전에 이미 포지션을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뉴스가 터지는 순간이 그들에게는 파는 타이밍인 겁니다. 100% 이미 오른 주식에 달려드는 건 종착역에 도착한 열차에 올라타는 겁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에 뛰어들었는데 열차는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구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뉴스가 나오기 전 아직 시장이 조용할 때 미리 공부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터지면 오히려 비중을 줄였습니다. 두 번째,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금양에 3억을 넣은 그 남자를 기억하시죠? 적금을 깨고 비상금까지 합쳐서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한 종목에 몰아넣는 건 카지노에서 올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올인하면 판단력이 사라집니다.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도 못 팝니다. 왜냐하면 탈면 인생이 끝나니까요. 그래서 버팁니다. 희망을 붙잡습니다. 그러다가 95%가 사라지는 겁니다. 반면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비중을 나눴습니다. 전체 자산의 일부만 넣었고 들어갈 때도 나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빠져도 판단력이 살아있습니다. 아, 여기서 더 빠지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수익이 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부려서 끝까지 가져가지 않고 일부를 먼저 팔아서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비중을 분산하는 게 판단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사기 전에 손절 기준을 정해뒀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여기서 몇 %가 빠지면 무조건 판다는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왜 미리 정해야 하냐면 주가가 빠지고 있는 순간에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못하거든요. 내 돈이 녹고 있는데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반등하지 않을까. 여기서 팔면 확정 손실인데. 이런 생각이 머리를 꽉 채웁니다. 금양의 24만 소액주주 상당수가 바로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배터리 양산만 되면 그 기다림 끝에 95%를 잃었습니다. 사전에 기준을 정해뒀다면 감정이 개입하기 전에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점 근처에서 사서 물려 계신 분. 반등이 오면 그때 비중을 30%에서 50%까지 줄이십시오. 전량 매도가 아닙니다.
현금을 확보해두는 겁니다. 현금이 있어야 다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저점에서 사서 지금 수익 중이신 분, 지금이 리스크를 줄일 적기입니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생각, 압니다. 그런데 욕심이 가장 무섭습니다. 수익이 나고 있을 때 일부를 정리하는 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관망하고 계신 분, 잘하셨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가 나오고 회사의 공시소명이 확인된 후에 판단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남들이 뛰어들 때 안 뛰어든 게 실력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어떤 테마주가 눈앞에 나타나든 이 세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하나, 이 회사에 실제로 매출이 있는가?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인가? 금양은 배터리 매출이 없었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아직 상업화된 제품이 없습니다. 기대만으로 수조 원의 시가총액이 만들어졌다면 그 기대가 꺼지는 순간 시가총액도 함께 꺼집니다. 둘, 계약 상대방을 검증했는가? 15조 원짜리 계약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면 그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검증 불가라고 결론 내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셋, 금감원이 개입했는가? 금감원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건 시장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금감원 바이오 공시 TF가 6월에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때 공시 규칙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판단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출이 있는지,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 감독기관이 움직이고 있는지, 공시를 한번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건너뜁니다. 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요. 오르고 있는 주식 앞에서 냉정해지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기대가 주가를 올리고 현실이 주가를 내립니다. 이건 금양에서도 그랬고 삼천당에서도 그랬고 앞으로 또 올 테마주에서도 똑같을 겁니다. 열차는 또 올 겁니다. 이름만 바꿔서 새로운 키워드를 달고 나타날 겁니다. 그때 이 영상을 떠올려 주십시오. 역사는 반복되지만 아는 사람은 같은 열차에 두 번 타지 않습니다. 내 계좌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